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13년 2월의 첫날, 2월 1일 금요일에 녹음합니다. 전 김용민입니다. 서영석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예. 그동안 좀 바빴습니다. 예. 우리 서 대표님 바쁘신 그 여러 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검찰 소환 아닙니까?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미.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시작하신 이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으셨는데 우리 매체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나 봐요. 상대를 긴장시키고 몇 가지 발언 때문에 지금 검찰 또 출두하셨고 또 출두하실 계획 아닙니까?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조사를 받은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아이패드 와 관련해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네티즌이 이 검찰 홈페이지에 저를 고발했다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하지 않으면은 불구속 기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고발이니까. 예, 고발 사건이고 예. 제가 이제 해명할 필요도 있다 싶어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첫째.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이네요. 예. 이번 달 고정 지나서 조사받기로 돼 있는 것은 이제 국정원. 네. 가 관련해서 이건 이제 정치 토크와는 관계없이 예. 제가 트위터에서 지난번에 그 시발단 사건 그 사건을 제보해 주신 분이 네. 좀 잘못 제보를 해 주셨어요. 예. 국정원의 예. 안가를 습격 중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트위터에서 멘션을 날렸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정원 안가가 아니고 예. 시발단 사무실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제가 쿨하게 사과를 했으면은 예. 국정원에서도 넘어갔을 건데. 예. 근데 이제 제보해 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국정원을 원래 쫓으려고 했는데 이제 시발단이 드러난 거다. 예.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여운을 남겼더니 이 잘못 얘기한 데다가 예. 반성의 여지가 없다 해가지고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국정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과거 그 박원순 서울시장도 한번 국정원과 명예훼손으로 붙어가지고 국정원이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하튼 잘못 날린 거는 사실이니까 예. 제가 공식적으로 국정원에 사과할 테니까 그냥 소를 취하심이 어떨지. 물론 재판으로 가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도 크게 게다가 지금 댓글 알바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국정원이 불리한 그 보도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처음에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모 씨가 정치 관련한 글을 남긴 바 없다. 네. 이랬었는데 글을 남긴 바가 있었어요. 91번이나. 네. 게다가 또 이걸 지우려고 했던 증거인멸의 어떤 의혹도 있는 상황이고. 예. 심지어는 이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했던 수사과장 분이 자천설도 나돈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예. 수사과장. 경찰 수사과장이죠. 예. 아마 여성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여하튼 이제 이런 문제 자체가 국정원에게는 말하자면은 음지에서 일하고 네. 양지를 지향한다. 예.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네. 일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설립 목적에 위배될지 안 될지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국민들의 시선에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국정원은 드러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 여하튼 저 문제는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 잘못 멘션을 날린 건 사실이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죠. 네. 서영석 대표의 이런 일부 네. 트위터에서의 어떤 실언이 네. 국정원의 이 어마어마한 정치 개입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이트가 말이에요. 예. 이제 오늘의 유머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네.
사실은 유머 사이트입니다. 네. 아주 재미나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소개해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게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 물론 그 전에도 오늘의 유머 사이트는 그 대단히 네티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사이트였어요.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유머 넘치는 네. 재기 넘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네. 그런 사이트입니다. 거기도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 랭킹을 매겨놨기 때문에 네. 또 쉽게 재밌는 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소개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결국은 국정원이 네. 종북 사이트라고까지 규정을 했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처음에는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련한 글을 남긴 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 직원은 북한 찬양, 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하여튼 여간 여러 가지 좀 거품을 다 빼고 보더라도 알바를 했다. 이게 자인 아닙니까? 그건 맞는 얘기죠.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걸 예. 이제 국정원에서는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다라고 이제 강변하고 있는데요. 정말 참 구차한 변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만약 종북 성향이 있다면은 그런 국정원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올리거나 찬반을 표시할 게 아니라 네.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직전에 있었던 그 3차 대선 후보 토론회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이제 국정원 직원 인권 침해 아니냐. 특히 그 직원이 여성이었는데 네. 거의 뭐 성추행에 가까운 그런 말하자면 겁박이었다. 네.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지금 박근혜 후보님은 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인권을 유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시는 겁니까? 그 발언 직후에 경찰이 발표를 하기를 그 직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 글을 남긴 흔적이 없다. 네. 이런 말을 했죠. 월간 중앙이 말이죠. 네. 신년호에서 그랬습니다. 네. 그 경찰의 발표가 승부의 분수령이 됐다. 어.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뭐. 결정적인 여파를 미쳤다는 얘기고. 네. 여하튼 이제 이 참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비단 개표함을 바꿔서만 부정선거입니까? 이렇게 예. 국가기관이 개입해가지고 말이죠. 네. 대선 국면을 자기들 하여튼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했다는 것. 이것도 저는 당연히 부정선거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제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의 시대에 야당도 결코 분리할 게 없는 그런 팽팽한 운동장. 심지어는 이제 보수 신문들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그때 야당, 지금의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예. 더 유리한, 다소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대로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었는데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예. 이 언론 장악, 방송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또 결정적으로 기울게 했던 그것도 결국은 아까 우리 김 교수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정원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고소하고 누가 누구를 응징한단 말입니까? 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하여간 이명박 정부 사전에 없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염치입니다. 염치. 그 뭘 염치입니까 그러면? 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염치. 예. 그리고 두 건 더 있는 것은 이제 새누리당이 저를 이제 고발한 건데요. 예. 그게 바로 그 중에 한 건이 정치 토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또 가서 제가 뭐 경찰에 이제 전부 다 넘겼어요. 예. 그래서 뭐 출두를 해서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저는 뭐 이제 사실 그 낙곰수의 주진우 기자나 예. 김어준 총수만큼 그렇게
찍힌 사람도 아니고 네. 깃털이지, 깃털. 저는 그야말로 깃털에 불과합니다. 예. 게다가 뭐 저는 이제 이른바 그 제도권 속에서 쭉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예. 그래서 좀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일단 제도권 내에서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네. 싸워볼까 하는 예. 그런 생각에서 저는 뭐 따뜻하게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팟캐스트 방송과 관련된 건데 네. 제가 그때 한참 무조건 뭐 박근혜가 10% 이상 리드한다 네.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난무할 때 네. 제가 우연히 예. 사실은 여의도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가서 이제 저도 참 구차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실제 그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박근혜가 뒤지고 있다. 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그때 그럴 만한 또 상당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예. 2차 토론 때인가요? 1차 토론 때인가요? 하여튼 1차 토론 때였을 겁니다. 예.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가 예. 문재인 후보의 여러 가지 뭐 저축은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네거티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제 유시민 그 진보정의당의 이제 유시민 전 대표가 예. 이기고 있는데 네거티브를 할 이유가 있느냐. 네. 라면서 실제 여론조사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네. 이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지금은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겼으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새누리당에서도 뭐 사실 신경 끄고 지나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상당히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 전에 이미 예. 저를 고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의 대변인이 네. 서모란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무근이고 예. 거의 사실유포다. 예. 라고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고발을 했으니까 조사를 받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참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네. 뭐 정치부장까지 해본 제도권 언론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네. 선거 전에는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만은 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실 다 이걸 취하를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승자가 먼저 그렇게 하고 하죠. 나중에 또 패자도 같이 하는 이제 이런 건데 예. 승자가 더 못되게 그런 걸 보니까 전 뭐 사실 기왕지사 네. 박근혜 당선이 됐으니까 예. 앞으로 5년 뭐 저주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 잘 나라를 꾸려 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사실 뭐 박근혜 당선인이 잘못하면은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불행이겠지만은 우리 국민에게도 불행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에게 불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쌍한 우리 국민들. 예. 잘 해 나가기를 빌고 있고 예. 잘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만은 예.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기대가 혹시 이 헛된 기대가 아닌가 하는 예. 그런 걱정이 먼저 듭니다. 예, 뭐 고발 당하셨다 하시니 저도 또 관련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도 며칠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두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난 선거 고발인이 아니고 고소인. 피고소인이 아니고 고소인.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제가 선거 전에 나에 대한 그런 모략, 음해 요거를 정정하고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정 정도라도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만은 일단 너무나 이 악의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선거 지나고 새누리당이 뭐 누구를 상대로 하든 하여튼 선거 관련해서 취하를 하는 등 저 역시 뭐 같이 거기에 그 상응하는 태도를 보일 마음이 있었는데 뭐 하나도 취하를 안 한다 하니 제가 취하할 명분이 없는 거지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때 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모략한 것, 사실이 아닌 부분과 관련해서 저에 대해서 모략을 했던 모든 주체들에 대해서 이번 박근혜 정권에서 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한번 재판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유일한 방패예요. 네. 이게 창인 것 같지만 네. 약자의 유일한
방패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소고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약자의 무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으로 예. 이야기를 해서 이제 통하는 것은 그 정상적인 그 과정의 주체가 강자일 때 예. 가능하죠. 예. 뭐 집권을 했다든지. 예. 그러면 야 그렇게 하지 마 예. 하면은 일단 겁먹고 예. 뭐 자기가 잘못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고 예. 쏙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약자의 경우에는 예. 법에 호소하는 것이 사실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수단인 법에 대한 호소가 이명박 정권에는 강자의 수단으로 변질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약자 입장에서는 법에 호소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한 거죠. 자, 법대로 하자. 이 주의라면은 좋습니다. 한번 붙어보죠. 예.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이제부터 좀 열심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동안 좀 많이 쉬었는데, 네. 뭐 멘붕이었던 이유도 있었고, 네. 또 기본적으로 뭐 다른 좀 바쁜 일들도 있었고. 또 그랬는데. 고소고발 같은 게 있고 하면은 예. 사실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예. 이게 뭐 강자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김용민 교수의 고소가 뭐 지랄하고 있네라는 코웃음이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바꿔지면은 예.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야 씨발 정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될 건데 네. 얼마나 나를 또 괴롭힐까 이런 식의 그 압박감이라는 게 상당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뭐 손에 일도 안 잡히고 예. 또 기타 등등 바쁜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쉬었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심기일전에서 예. 또다시 말하자면은 소송을 당하지 않고 책 잡히지 않는 그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예. 그러나 할 말은 다 하는 음. 그런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죠. 예, 뭐, 고소고발을 뭐 우리가, 당하기 싫다고 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뭐 없는 사실도 지어내는, 뭐 그런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김용민 교수가 제일 많이 당했죠. 예. 하여간 제가, 거는 소송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명분으로 저에 대해서 모략을 한, 그런, 대상과 사건입니다. 그런 점을 좀 분명히 인식을 해주시고, 저는 사실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 없는 일반인이 뭐 트윗에다가 저에 대해 욕설을 날리건 뭐하건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러나 이른바 강자라 불리는 세력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략적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면은 그럴 이유 없죠, 사실. 그렇죠. 예.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당선인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 파문의 또 다른 충격은 모두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입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당선인은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하자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개정안을 주도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 셈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박 당선인은 5년 전 당시 이명박 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엄청난 검증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아치면 아무리 깊이 감춰둔 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또 땅을 치고 후회해야 하겠습니까? 또 누구나 예외 없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왜 네거티브 공세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부덕의 수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연일 청문회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 집에서 오줌 싸서 키를 뒤집어 쓰고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다닌 것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농까지 던졌습니다. 언론을 통한 사전 검증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람도 아닌데 언론에 알려지면
잘못하면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언론을 통한 사전 검증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이 신상털기식으로 간다면 과연 누가 나서겠느냐? 검증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이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 박근혜 당선인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신상 문제는 비공개로 검증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잘 걸러지는 비공개적으로 해서 이제 청문회 자체는 보다 긍정적이고 보다 유익이 있는 자리로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처럼 혼내는 청문회 때문에 나라의 인재를 데려다 쓰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언론의 검증에 견디지 못하고 낙마한 데 따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셈인데 또 일부 의원들과 만나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경남 지역 새누리당 의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줌 싸게 어렸을 때 오줌 싸게 일도 다 들춰내가지고 망신을 주려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 타당한 생각입니까? 우선 이제 뭐 일면 예. 뭐 타당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언론의 그 마구잡이식 보도는 분명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영민 교수도 예.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모략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라고 예. 한 그 대상 중에는 언론도 있을 겁니다. 예. 사실 막말 파문 당시에 제가 예. 만약에 아니 8년 전 발언인데 그게 국회의원 후보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몇이나 거기에 동감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얘기를 예.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철저한 검증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그 당선인의 뜻을 받들어서 재산, 병역, 세금은 비공개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참 기가 막히네. 아니 이제 우선 아까 그 얘기를 다시 돌아가지고 일면 이제 타당하다라고 예. 하는 것은 우리 김용민 교수의 그 4.11 총선 보도 때도 보듯이 그런 마구잡이식 네. 그런 보도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일면 타당하다고 이제 보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이 할 얘기는 절대 아니죠. 네. 우선 첫째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네. 그야말로 오줌 싸게 일까지 다 검증을 해서 네. 낙마시킨 전통을 이 아름다운 전통을 확립한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그렇죠.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 냄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억력이 좀 희미한 네. 그런 아름다운 또 이 예. 전통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상 총리 후보자 네. 낙마시킬 때 보십시오. 그때도 뭐 온갖 뭐 사실도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예. 사실이 아닌 이야기까지 뭐 전 언론의 융단 폭격에 못 이겨서 결국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주도 정당이 바로 예. 지금의 새누리당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장상 국무총리 지명자가 3번이나 위장 전입을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3번의 위장 전입을 통해서 투기를 하는 분이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마십시오. 위장 전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죄송하지만요. 네. 저는 요번에 우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혀 몰랐었고요. 서울 필동에 있는 주택가 도로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은 지난 1979년 말 당시 판자촌이었던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직접 살지는 않았고 5달 뒤 원래 살았던 압구정동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습니다.
둘째 딸을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 시장이 지난 1969년 이후 주소지를 옮긴 것은 모두 24차례. 이 가운데 5차례가 자녀 4명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 전 시장 측은 밝혔습니다. 어떻든 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주 국민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위장 전입 문제였죠? 네. 위장 전입은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게 덕목 아닙니까? 덕목. 예, 기본 덕목이죠. 예. 위장 전입을 안 하면은 예.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예.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예. 그럴 정도였는데 그 당시 잣대하고 지금 잣대가 완전히 다른 것은 물론이고 또 기본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박근혜 후보가 아니죠. 박근혜 당선이 그동안 인사 관련해서 발언했던 것들을 보면은 완전히 앞뒤가 다릅니다. 2004년 6월에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의 방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의 큰일을 하는 자리인 만큼 철저하게 검증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게 야당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자기가 하면은 이제 로맨스고 예. 남이 하면 이제 불륜이다. 예. 라는 사고방식인데요. 네. 뭐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예.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죠. 이런 거는 세트 플레이가 안 되나 봐요. 네. 통상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검증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는 이른바 조중동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세트 플레이가 돼야 하는데 네. 이건 본인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 조중동도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게 이제 결국은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선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조중동도 예. 이제 권력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지 않으면은 예. 쉽게 얘기해서 너무 친여적인 성향을 보이면은 예.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예. 또 언론의 특성 중에 하나는 취임 초기 예. 혹은 취임 전에 이른바 길들이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까불면 그냥 간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언론의 나쁜 사실 속성이에요. 저는 거기에 절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야 개기면 죽어. 까불면 조질 수밖에 없어. 라는 식의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것. 이거 정말 나쁜 전통인데요. 예. 이제 얕은 그런 우리 언론의 제도권 언론이죠. 나쁜 예. 전통이 있다 보니까 네. 박근혜 당선인의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 줬다가는 독자들이 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니들 권력을 감시해야 될 언론이 권력 피해 들어서 이런 식의 이제 비난과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좀 안 해주니까 예. 할 수 없이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예.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해찬 총리 그 검증할 때는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뿐만 아니에요. 예. 작년 8월에는 예.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불거지니까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이러면서 네. 이른바 고소형 인사로 표현되는 예. 이명박 인사를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자기가 대통령이 아닐 때는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야당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 예. 이명박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실제로 그 2007년 5월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누구나 예외 없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왜 네거티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문제 없는 인물을 총리 후보자로 내면 됩니다. 예. 근데 참 이제 박근혜 당선인뿐만이 아니고 이명박 씨 주변 이른바 우리 사이의 기득권 세력이 예. 갖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점인데요. 예.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들여다 쓰려고 하다 보면은 예.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위장전이 뭐 투기 하여튼 돈을 벌 수 있는 합법적 비합법적 온갖 수단을 망라해서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이제 근원적인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새누리당 계열, 한나라당 계열에 몸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청렴하다고
인정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털면 나오더라고요. 털면 나와요? 예. 그 이제 이른바 엘리트들 아닙니까? 꼽힌 사람들이 뭐 법관이고 뭐 언론인이고 뭐 그런데 우리 사회 그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동일시하면서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끼리끼리 모여있는 당이 저는 새누리당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참 우리 고소고발 당하려나? 또? 아니 이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신문이 이제 어제 그러니까 신문을 인용해야 된다니까. 1월 31일자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미국식 어쩌고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미국에서 비공개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미국에서는 국세청 이런 그 기관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처참할 철저하게 틉니다. 그래서 특히 탈세 경력이 있으면은 미국에서는 공직의 후보자가 될 생각도 말아야 돼요.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그 납세를 안 한다는 거는 뭐 공직에 나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는. 그렇죠. 우리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위장 진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하는 크게 보면은 수작질이거든요. 나온 계약서라든지. 나온 계약서 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광범위한 의미에서 탈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국세청 차원에서 그야말로 막 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한 오락이라도 있으면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중간 단계를 못 거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CBS 노컷 뉴스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걸려면 CBS 거세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청문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개인 비리가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윈스키 스캔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겠어요. 클린턴을 갖다가 끝까지 괴롭혔던 그 레윈스키 스캔들도 언론의 집요한 추적에 의해서 결국은 사생활 오줌 싸는 것까지 다 틀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의 그 마구잡이 심지어는 김영준 낙마자도 오늘 불만을 토했더라고요. 집에 애들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보도에 대해서 저는 절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거죠. 만약에 김영준 낙마자가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은 그런 보도가 있었던들 물러났겠어요.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김용민 교수처럼 김용준 형제 아니에요 혹시? 김용민 교수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공직 후보자와 언론의 관계에서는 언론이 강자예요. 왜냐하면 지 맘대로 보도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보도는 대응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문제에 문제가 없으면 물러날 이유가 없는 거죠. 갑자기 그때 총선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산 캠퍼스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신방과 학생들 가르쳤는데 가르쳤는데 가르쳤는데가 아니라 이 모 보수 언론 기자들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강단에서 김용민이가 어떻게 했었느냐. 혹시 막말한 적이 없느냐. 뭐 그런 얘기겠죠. 막말 떠나서 출석 수업을 이렇게 형편없이 했다든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느냐. 이게 물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와 관련한 보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구만. 아니, 나는 학생들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학교에서는 참 잘 가르친 그 선생이었다라는 점이 이로써 입증이 돼야 하는데 입증은 안 됩니다. 보도가 안 되니까. 보도 안 되니까. 좋은 거는 보도 안 하니까. 아니 이제 그것도 사실 김용민 교수도 말하자면 공직선거의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제 당한 순환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참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더럽죠. 더럽긴 한데
근데 일단 가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김용민이가 학교에서도 개판 쳤을 것이다. 네. 굉장히 그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긴 해요. 기분이 나쁘죠. 예. 아니 이제 뭐 김용준 낭마자 입장도 예.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예. 사실 같은 거예요. 입장으로 보면은 같은 건데 중요한 거는 김용민 교수의 그 8년 전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뭐 객관적으로 봐도 총선 후보자로서 전혀 하자가 없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배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국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악역을 맡았을 때 했던 발언들을 갖다가 놓고 그걸 갖다가 검증하기 시작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문성근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백만송이 장미, 국민의 명령,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예전에 그 실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태, 성욕자, 사이코패스. 그 영화가 갑자기 그냥 케이블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한 몇백 번 나왔다는 거예요. 갔다. 이렇게 문성근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뭐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죠. 문성근은 변태다. 그런 놈이, 출마를 하려 한다. 그렇죠. 여하튼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김용준 낭마자의 경우에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죠. 그것은 총리를 하겠다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검증 아닙니까? 재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검증이거든요. 그래서 입장은 똑같지만은 아마 김용준 낭마자도 기분 무지하게 나빴을 겁니다. 아니 뭐 자기 치부를 덜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치부에도 말하자면은 그 공직 후보자에 걸맞는 치부가 있는 것이고 걸맞지 않은 치부가 있는 것인데 우리 언론이 너무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김용준 낭마자에게도 권유하고 싶습니다. 다 크세요. 언론들에게. 다 크시라고. 법도도 잘 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걸지 말고 애들을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취재하고 했던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크세요. 이게 일반 개인을 걸면은 김용준 낭마자가 강자고 일반 개인은 약자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공직 후보자가 언론을 상대로 거는 것은 언론은 사실상 강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자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김용준 교수도 걸 때 개인을 상대로 걸지는 마세요. 아유,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또 이를테면은 뭐 막말과 관련해서도 비판하신 뭐 분들, 언론이건 뭐 정치권이건 그건 뭐 배제합니다. 뭐 비판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이를테면은 제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든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낸 것에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아주 추궁을 해야죠. 가혹하게 응징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자, 뭐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그 김용준 후보자 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당선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앞으로 5년을 한번 전망해 보자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한 정치 전문 기자 한 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 얘기는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임기나 채울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려하더라고요. 우려입니다. 우려. 뭐 저주나 뭐 그렇게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양반 논리는 이렇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그 시각 또 정부 조직 체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루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 시대의 그 시각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장관이 자기가 생각만 하면 그게 법이 되고 또 이 한마디로 규칙이 되는 그런 세상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이야 뭐 어디 장관이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장관이 할 일은 국회 가가지고 여야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이런 법 좀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뭐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는. 아니 이제 그거를 구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그게 사실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 참여정부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들이 그 통과시킬 법이 있으면은 그때는 그 야당을 먼저 설득을 했어요. 그때는 물론 참여정부 총선 지나고 나서는 그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항상 장관들이 여당과 당정 협의도 합니다만은 야당이 어떤 한나라당에도 가서 쭉 설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들었어요. 항상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수첩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받아 적는. 네. 뭐 그런 뭐 여하튼 이제 그게 사실은 그 행정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죠.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정부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장관들이 특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선출이 되다 보면은 품질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업소를 하기도 하고 호통을 치면은 묵묵히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민주적 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당연시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박근혜 당선인 경우에는 뭐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박정희 시대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체제에 길들여져 있던 그런 것을 목격하고 거기서 기본적인 소양을 쌓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뭐 그런 취지겠죠. 그런데 이제 얕은 사람이랑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박근혜 당선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었든 간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정말 단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이명박도 마찬가지였을 이명박도 것이고.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이명박은 이제 아마 촛불 집회가 시위를 맞이하고 나서 그 생각을 버린 것 같아요.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겠다기보다는 성공적으로 한탕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닌가. 아니야,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재테크의 성공적인 대통령. 여하튼 그런 의심이 가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을 실망시켰는데요. 여하튼 박근혜 당선인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의 영이 잘 안 서는 그 뭐 민주화 과정의 뭐 필연적인 후유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국가 경영에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었거든요. 반면 뭐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전화도 제대로 못 걸고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권위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발휘되면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솔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장점은 장점이고. 그 제가 좀 여기 잠깐 여담을 좀 추가하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그 제왕적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사실은 박근혜 당선인이 왜 됐을까? 저 사실 한 달 내내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 나온 궁색한 답은 우리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을 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게 넘어갔다 하듯 재벌회장, 이른바 수구 언론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사회 기득권을 장악하고 심판받지 않으면서 내내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대통령만이라도 좀 힘센 사람이 나서서 그들을 좀 견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누가 더 힘셀까? 누가 더 힘센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박근혜다. 이렇게 판단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다수가 선택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탈권위적 그런 대통령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은데도 또 실은 제왕적 대통령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긴 하면서. 여튼 이제 그런 점을 뭐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좋은 점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데 여튼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약점으로 지적되는 그 소통 부족 이것을 훌륭하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은 박근혜 당선인도 뭐 박근혜 당선인을 찍지 않은 1,470만 명에는 불만이겠지만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이게 뭐 박근혜 당선인이나 새누리당이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패하기를 바란다면은 그 사람들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락한단 말이에요. 지금 또 위중한 시기인데. 네, 그래서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데. 예. 근데 이제 이번 그 김영준 그 후보자들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그 멘트가 신문에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니까 참 많이 걱정이 돼요. 예. 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그런 식의 정반대되는 과거의 발언과 네. 정반대되는 그런 발언을 쓰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또 어떤 변신을 보일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그 이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 잘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박근혜 당선인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한 60% 70% 나와요. 뭐 높은 건 아닙니다. 어느 정권 내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당선인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박근혜 당선인이 잘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기대에 부응을 해주면은 박근혜 당선인은 뭐 대가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걱정입니다. 걱정이죠. 정말 부통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은 이명박 시즌 2가 될 것이고 뭐 조국 교수는 또 그런 말도 했잖아요. 이명박이 그리울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오늘 너무 제도권적인 발언을 하세요. 잘 되길 바란다. 잘 돼야 한다. 예. 아니,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박근혜 당선인이나 새누리당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과 같은 실수를 또 범한다면은 지난 5년은 쉽게 얘기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펀더멘탈까지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박근혜 당선인마저 이명박의 전철을 밟는다면은 그야말로 진짜 우리의 바닥까지 다 뒤집어지는 그런 사태가 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박근혜 당선인의 불행인 거야. 뭐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국민의 불행이 될까 봐서 가급적이면 정말 아니 나는 정말 좋아하지는 절대 않아요.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을 찍지도 않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때 찍지 않았을 때 봤던 참 대통령 제대로 하겠어? 라는 저의 시각이 제발 틀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는 거죠. 그 제도권적 시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서 대표님이 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왜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됐을까? 제왕적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심리 근저에 그런 일종의 마조이스트적인 그런 뭔가 좀 속성이 뭐 0.001%라도 있어가지고. 아니 그거보다는 강력한 대통령이 있어서 국민이 뽑은 사람이 그 강력한 대통령이어서 이런 뭐 재벌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마구잡이 그냥 이런 심판받지 않는 권력들을 제어할 수 있길 바란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봤지. 뭐 무슨 하여간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또 선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김용민 교수와 손을 잡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책을 한번 써볼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보수가 이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 저서가 김용민 서영석의 공동집필로 아마 올 상반기 중에는 나올 예정이고요. 또 하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당도 지금의 어떤 지지멸렬한 그런 어떤 리더십 경쟁 이런 것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아주 책임질 수 있는 확고한 리더십이라면은 거기에 부합한 정당 모델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사실 그 책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은 실패했다고 규정한 모델이지만은 열린우리당의 그 정신이나 그때 당시의 구조도 한번 점검을 해서 현재 야당 또 뿐만이 아니라 여당까지도 참고할 수 있는 저희들이 공동집필하는 책을 읽지 않으면은 앞으로 5년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좋은 책을 만들어야죠. 서 대표님의 그 브로마이드 좀 하나 넣죠. 벗겨놓고 찍은 거. 요즘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좀 다시 옛날 몸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서 대표님하고 또 여러 뜻 있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국민TV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국민TV가 방송을 하자, 그리고 협동조합을 하자, 이 두 가지가 크게 결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사실 이제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제 최초에 이런 국민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공감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그 카리스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조율을 하고 의견을 서로 일치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한 달 동안 거친 다음에 드디어 협동조합 방식으로 가는데 이제 동의를 하고 지금 본격적인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일정은 이제 저희 그 국민TV 준비위원회죠. 예, 준비위원회 이혜정 대변인과 조상훈 사무국장이 공식적으로 밝힙니다만은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를 지금 차근차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니 무슨 지금 시대에 이 셋톱박스로 이제 간다는 거는 좀 무리 아니냐? 국민TV라고 했다면은 어디서나 방송을 다 볼 수 있도록 어떤 세대든 어떤 이념적 지향점을 갖고 있든 다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아니 그 셋톱박스로 하면은 그 신청하는 사람만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는 뭐 이른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뉴스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옳은 우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전적으로 옳은 우려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고려가 없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저희라고 왜 모든 사람들이 언제 텔레비를 켜면은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매체는 제일 먼저 지상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KBS나 MBC 같은 그런 방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봐요. 국민의 힘을 모으면은. 근데 그거는 전파 채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해 주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종합편성 채널이라든지 뉴스 전문 채널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디서든 켜면 볼 수 있는 뉴스가 되죠. 그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관할 사항이고요. 뭐 종합편성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딸 수도 없거니와 종합편성 채널 자체가 막대한 돈을 잡아먹는 하마로서 그 일을 추진한 일부 언론사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사실 그 매물로 나온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업자로 마땅한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지상파, 케이블, 위성 이런 그 채널로 진출하려는 어떤 노력, 의지 이런 건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그 셋톱박스로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 방송이 셋톱박스로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우선 그 방송사가 출범을 하면은 그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에서는 MBC나 SBS, KBS처럼 뉴스를 잘라서 하나씩 그 동영상과 텍스트본을 동시에 올려주는 그런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라든지 기타 그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변환을 시키고 또 요즘 휴대폰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 앱을 만들어서 다운로드만 보내면 언제든지 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노력. 또 그 밖에도 종이 매체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예.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예. 또 이게 국민들이 출자한 그 돈을 우리가 허투루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치밀한 연구를 통해서 적자, 흑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그런 부분으로 진출하는 그런 노력들. 말하자면은 그 현재 법상 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딱 키면은 예. 볼 수 있는 거 예. 그것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현행법상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셋탑박스이기 때문에 예. 그 일도 추진하는 걸 함께 추진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맨날 셋탑박스만 유독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매우 특이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두 번째는 언론이 그 대변인이나 사무국장이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예. 쉽게 얘기해서 다른 그 말하자면 이런 노력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차별화되는 게 셋톱박스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셋톱박스만 하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중에서 매우 독특한 방법이 바로 셋톱박스고 예. 사실은 셋톱박스 때문에 또 협동조합 방식이 가장 유용합니다. 예. 협동조합 방식이 아닌 상태에서 셋톱박스를 보급을 하려면은 보급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렇죠. 협동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출자금을 내면은 셋톱박스를 제공하는 예.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대단히 보급하기도 쉽고요. 예. 이 셋톱박스가 참 보급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케이블 TV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그 케이블 셋톱박스를 보급하기 굉장히 어려가지고 경품도 주고 뭐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 보급이 되니까 지금 지상파하고 한판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로까지 힘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보는 분들의 90%가 케이블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셋톱박스도 조합 방식을 통해서 만약에 한 500만 가구에게 보급이 된다면은 거기서 또 그 창출되는 여러 가지 부대 사업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케이블 TV는요, 대한민국의 수십 개의 SO들이 서로 찢어 나눠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SO, 이게 뭐 성파 케이블 TV 이런 게 이제 SO입니다. 예. 기남 방송 뭐 이런 거. 예. 서울에 25개 자치구에 다 하나씩 있는데요. 근데 저희 조합에서 사실 50만 개 보급해도 한 개 구구가 보급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보급률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어려운 점은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들도 그 과정이 어려움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톱박스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셋톱박스 부분은 성공을 한다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낙검수가 1000만 명이 고정적으로 듣는 방송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팟캐스트를 하겠다. 했을 때 몇이나 동의할까요? 그 복잡하고 난해한 팟캐스트를 통해서만 방송하면은 과연 1000만이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또한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거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문화 콘텐츠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유튜브에 동영상 한 편 올린 걸로 온 세계를 그렇게 그야말로 쥐고 흔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컨텐츠입니다. 어떤 컨텐츠를 내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컨텐츠는요. 플랫폼의 벽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컨텐츠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셋톱박스에 한정시켜서 국민TV는 그거 갖고 있는 사람만 볼 것이다. 이건 일종의 마타도라고 생각합니다. 마타도죠. 네. 셋톱박스는 원오브 댐이고 그리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일 뿐이지 셋톱박스를 통해서 뭘 하겠다. 이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방금 김 교수 지적이 옳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TV를 보고 싶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상파라든지 종합편성 채널이 너무나 편향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편향된 보도가 아닌 저는 그야말로 공정한 보도만 해도 사실 노무현 김대중 시대 때 보도는 좀 공정에 가까운 보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야당에서는 막 편파적이다. 그렇게 하자. 자기들한테 기울이지 않으면은 무조건 편파적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제
언론 자유지수를 매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 정부 때 그 31위. 네. 이게 최고 기록이에요.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69위. 네. 작년에 50위. 이건 이미 데이터로 입증이 된 겁니다. 된 거죠, 예. 물론 그게 1등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유토피아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 69위와 대조했을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여하튼 이제 겁니다. 그렇게 기울어지는 농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편파적인 보도의 난무 때문에 새로운 TV를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도 정말 웃기더라고요. 박근혜 당선인의 청문회 무용론이죠, 일종의. 예. 이 나오니까 지금 또 방송 가관이에요. 뭐 그게 또 마치 뭐 보험인 양 예. 그렇게 보도하는 방금 저희들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했던 예. 이런 것들을 리포터 방송 기자의 그 정제된 시각을 통해서 상식과 원칙 그리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옳음, 네. 공정의 기준으로만 바라봐도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한다면은 예. 그 컨텐츠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편성을 띠는 거죠. 예, 그렇죠. 셋톱박스를 뛰어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서 네. 뉴스를 만들 수 있는 TV 방송 따져보니까 15개입니다. 네. 근데 15개 중에 국영, 공영. 네. 이거는 뭐 말하자면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에 있는 네. 그런 구조죠. 네. 이런 방송들이 거의 한 10개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 방송인데 조중동, 종편 뭐 이런 방송들이에요. 그렇죠. SBS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볼 방송이 없는 거야. 뉴스는 말하자면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 15개 뉴스가요.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걸로 인식하고 나아가서 정의로 또 인식을 합니다.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국민 TV의 출범 이유인 거죠. 네. 자, 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TV 이것이 일종의 어떤 언론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그 알 권리를 그야말로 보장받는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니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조합을 결성하는 즉시 조합원 모집에 들어가게 되죠. 네. 조합원에 참여를 하시는 건 역시 언론 개혁 운동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워낙 방송이나 이런 뉴스 환경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팽팽한 공정한 보도만 하는 그런 방송사가 나온다면은 예. 아마 대성공을 하지 않을까. 네. 한겨레 신문은 이제 종이 매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예. 방송 매체로 간다면은 예. 저는 굉장히 큰 성공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뭐 특정 대통령 후보 만들기 혹은 뭐 48% 국민들의 구미에 맞는 방송 그런 걸 하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진정한 저널리즘에 기초한 그런 공정 언론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자, 김용민이 진행하고 우리 서영석 대표께서 탁견을 통해 또 우리 정치 현실을 또 짚어주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